오늘 설교의 제목은 2025년을 준비하자입니다. 제가 2020년을 준비하자라는 설교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2020년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4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 첫 번째가 2020년대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에 의한 GDP 추월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0년이 될 것이다. 앞으로 향후 10년은.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죠. 세계 패권이 뒤집어질 때마다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전쟁이 일어난다.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의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또 로마에서 터키, 미국으로 넘어갈 때마다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환경 파괴에 대한 티핑 포인트가 있을 시대일 것이다. 티핑 포인트란 인구의 노력으로 지구의 기후의 이 위기,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거든요. 마지막 한계선이 2020년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기상학자들은 이미 2022년, 3년쯤에 지났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 딱 2000년이 오는 해에 마지막 10년이 시작되는 해가 2020년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진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 맞추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시고 언제 돌아가시고 당연하겠지만 언제 재림하실지를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가 참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때가 참해, 때가 끝났다. 2033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가 딱 2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33년이. 왜냐면 33년 4월 3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일본 대지진이 30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80%다 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 설교를 어저께 제가 듣고 또 설교문을 한번 보면서 과연 제가 2020년 이제 5년 전에 설교한 게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GDP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 중국의 GDP는 14조 1,400억 달러였습니다. 14조 1,400억 달러였고요. 5년 지난 2024년 중국의 GDP는 18조 2,733억 달러입니다. 5년 동안 약 4조 달러 성장했습니다. 14에서 18조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는 2019년에 1조 6,295달러였습니다. 중국이 10이 넘는데 좀 많이 낮은 것 같죠? 그러나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2024년 현재 1조 8,699억 달러. 그러니까 5년간 2,400억 달러가 성장을 했습니다. 5년간 2,400억 달러. 중국이 4조 달러가 성장한 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성장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저기는 4조가 올랐는데 우리는 2,000억이 올랐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선방을 한 것입니다. 저는 2024년 동안 열심히 사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본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일본은 2019년 5조 1,540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이 있었습니다. 5조. 우리나라가 1조 6천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5조 1,500이다. 상당히 많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수의 거의 한 2배가 훨씬 넘어요. 3배에 가까운 2배입니다만. 자, 근데 2024년 5년 지난 지금은 4조 700억 달러예요. 5조에서 4조가 됐습니다. 5년 동안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1조 8천억 달러가 감소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성장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650조입니다. 650조 원인 거에 비교하면요. 환율 1,500원을 적용하면 약 1,620조 원의 국내 총생산이 일본은 감소한 거예요. 1,650조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나라의 약 3년 예산에 육박하는 양이 감소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3년 예산에 해당하는 양이 일본에서 매년 감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데 이렇게 GDP가 감소할 수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세 가지의 원인을 꼽습니다. 일본의 GDP가 감소한 원인 세 가지. 첫 번째가 고령화. 일할 사람과 소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출산. 새로 태어나는 젊은 인구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역시 수출 국가입니다. 근데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수출 둔화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나라가 바로 또 이 일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고령화, 저출산,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수출의 이 타격, 이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죠. 그래서 이 일본의 GDP 주저앉은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중국의 성장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점들. 2020년대 중반 GDP가 미국이 중국에 추월당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AI가 확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에서 앞서 있는 미국이 빠른 속도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중국이 14조에서 18조로 뛰었다 그랬잖아요. 미국은 21조에서 29조로 도망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갔죠. 그래서 중국은 AI 칩이나 반도체 기술 발전에 해킹 등의 아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해킹과 인력 탈취, 기술 유출 등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지 못하면 절대 미국을 앞지를 수 없다라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GDP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사실 필요한 거의 모든 재료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근데 GDP의 추월이 쉽지 않은 것에 반면 군사력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력만큼. 제가 2019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2020년을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패권 전쟁을 이야기했었는데요. 2022년에 뭐가 터졌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역시 중국 혹은 공산세계와 자유진영의 대리전으로 보여지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최신 군사기술 개발 및 도입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중국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한 게 의외로 뭐 탱크라든가 이런 고전적인 재래식 무기가 아니었어요. 뭐가 활약을 했냐면 드론입니다. 드론. 수십억짜리 탱크를 50만 원짜리 드론으로 파괴할 수가 있어요. 수십억짜리 탱크를 50만 원짜리 드론으로 파괴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이게 그 비용 대비 이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을 주목한 중국이요. 현재 드론 세계 시장에서 여러분 중국의 점유율을 아세요? 저 어제 이거 알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계의 드론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95%입니다. 다만 싸고 양이 많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의 군인들도 미국 드론을 쓰는 것보다 중국 드론이 낫다. 으로 사비를 들여서 중국 드론을 쓸 정도로 중국 드론의 품질과 기술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 봤더니 우리나라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곧 군사적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또한 중국이 최근에 진수시킨 최신형 항모가 있는데 이 항모의 특징은 유인 전투기를 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론 항모입니다. 무인 드론을 이착륙시키는 드론 전용 항모를 중국이 건조를 했어요. 앞으로의 전쟁은 사람 대 싸움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마 기계 대 싸움으로 일어날 것이고 기계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다루는 나라가 이기게 된다라고 중국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항모를 취역시켰는데 2024년 12월 29일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이죠.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놀랄 만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전을 보니까 대공미사일 등 제공권이 장악당해버리면요. 저쪽에서 때리는 대로 그냥 맞잖아요.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야 이번에 무슨 명절이래 그러면서 푸틴이 미사일 누르면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공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군 전력에서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공군 전력에서는. 근데 그럼 이제 전투기가 먼저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사일 등으로 폭격을 하고 나머지는 육군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럼 중국의 전투기 기술이 어떻게 되었느냐? 2024년에
미국의 F-35의 비기는 5세대 전투기를 공개했어요. 언론에. 공개했다는 건 이미 실전 배치를 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더 놀랄 만한 소식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중국은 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6세대 전투기. 미국도 아직 개발 중이거든요. 근데 이미 중국은 개발을 했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촬영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공개가 됐어요. 중국의 6세대 전투기. 이미 시험 배치를 앞둔 것 같습니다. 6세대 전투기가. 자,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해서 아직 실전 배치하지 않은 전투기가 다들 알고 있는 KF-21입니다. 4.5세대 전투기죠. 4.5세대 전투기. 우리가 4.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 거에 비하면 4.5세대 KF-21을 치면은 뭐 단군 이래 최대 뭐 군사 연구 뭐 이렇게 수식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벌써 6세대를 실전 배치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력으로는 중국은 멀리 앞서갔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드론 항모, 드론 다량의 제작, 그 다음에 최신의 전투기 개발 등을 보면요. 또 최근에 진수시킨 게 상륙함을 또 개발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드론전만으로 중국은 대만을 얼마든지 침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까다로운 게 바로 이제 미국의 해상 전력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해상 전력만 차단할 수 있다면 대만은 사실은 이미 중국의 손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능한 방법이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겠죠. 친중 인사들을 장악을 시키게 하면 그러면 홍콩처럼 전쟁 없이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만에서 반중 인사가 총통이 됐죠. 그래서 여론 조작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군사력이다라고 중국은 계산기를 벌써 돌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2020년을 준비하자는 제 5년 전 설교를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었더라면 이것이 바로 예언적인 설교가 됐을 겁니다. 패권이 뒤집힐 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그 설교 뒤로 2년 뒤인 2022년 2월 24일에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난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보니까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100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죽고 다친 사람이 100만 명가량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날 것이다. 트럼프가 끝내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일어날지는 또 모르죠. 그리고 한편 2025년 앞으로 우리나라에게 있을 중요한 사건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심판 등의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설교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민주당 쪽 진보 인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아마 안 된다면 남은 임기 내내 레임덕에 시달릴 거예요. 된다면은 아마 진보 측 인사가 대통령이 되겠죠. 이재명 씨가 감옥에 가든 아니면 감옥에 가질 않든 진보 측 인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게 좋게 작용할까요? 나쁘게 작용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만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들 경험한. 그거를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건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그런 것을 퍼뜨리지 말라.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진다. 자, 지금 현재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핵미사일이 몇 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이거 쳐보고 또 놀랐거든요. 북한이 남한을 향해 겨냥한 핵미사일의 개수는 대략 200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기. 200발이 있다는 거예요, 핵미사일이. 우리나라 시가 85개거든요. 주요 도시마다 3, 4개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핵미사일 3, 4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툭하면 쓰는 말이 불바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불바다, 잿더미 넘어서 아마 북한이 핵을 쓴다면 남한 사람들은 증발할 겁니다. 증발, 아시죠? 증발. 증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걸 어떤 심정으로 보고 계실까요? 어쨌든 핵무장의 단초를 제공한 이 김대중 정권, 자, 마찬가지로 북한을 위해서 5조 6천억의 현금을 송금한 노무현 정권이었지만 역대의 진보 정권 중에서
문재인 정권만큼 북한과 중국을 돕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온 정권이 없었습니다. 애당초 당선되기 전부터 주사파 사람들이다라고, 주사파, 이제 종북주의자들이 많다라고 우려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었죠. 이때도 참 보니까 이때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왔냐면 안철수 후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와 홍준표 후보가 표를 나눠갖고 문재인 측에서 이제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매번 보면 이렇습니다. 분열로 망한다. 뭘로 망한다고요? 분열로 망한다. 우리나라는 분열로 망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뭘로 망했어요? 분열로 망했습니다. 일본이 침략 준비할 동안 우리나라는 나눠져서 당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열로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어요. 자,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현금이나 현물, 현대아산에서 소 보낸다, 쌀 보낸다, 기억나시죠? 햇살 정책. 이렇게 현금, 현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면은 문재인 정권은요, 미국의 대북, 대중 제재를 피하려고 자국 기업을 희생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전 이게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기업들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적국을 돕는다. 이런 방식을 썼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국산 태양광. 이때 국산 패널 업체는 다 망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전력으로 뭘 돌리고 있다는 기사 듣고 계십니까? 그게 다 폐기물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탈원전 하니까 전기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석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석탄을 어디서 수입했냐면은 북한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한 제재라는 말이 이상한데 한국 제재를 할까 말까까지 왔었어요. 이때 한국의 원자력 산업 탈원전 한다고 기억나세요?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의 손해액을 추산을 해보니까 약 50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조 원. 전기료가 올라가는 건 덤이고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는 바람에 50조 원 정도의 피해액이 생긴 걸로 추산하고 있어요. 앞으로 AI다 또 여름 되면은 또 기상이변이니까 폭염이 심한데 전력 수요량은 엄청날 텐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처구니 없게도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근데 왜 그랬겠어요? 뭘 사서 어떻게 써줘야 될까? 이런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 이 소식. 제가 길에서요. 이걸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주었는데요. 이 기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들어온 게 뭐냐면 바로 중국산 전기버스입니다. 정말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시내버스 이런 데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버스 회사가 양강구도였거든요. 하나가 현대버스, 다른 하나가 대우버스입니다. 근데 대우버스는 지금 폐업에 가까운 절차를 밟고 있어요. 여러분 대우버스 본 적 있나요? 거의 못 봤을걸요? 한때는 유명했었는데 대우버스는 이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 전기버스는요, 중국 전기버스에 경쟁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게 왜 현대 전기버스가 많이 없나 싶으니까 보니까 경쟁을 중국이랑 못하더라고요. 일단 가격 면에서 현대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성능 면에서 또 현대가 중국 버스에 밀립니다. 이건 좀 충격적이죠. 중국산 전기버스가 성능과 가격 둘 다 해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국에다가 전기버스를 팔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 수출될 때 중국에 이런 법이 있어요. 중국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그 전기차는 중국에서 제작돼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팔려면 중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중국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에서 생산돼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서 중국에 보조금 받고 국산 전기버스를 수출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요, 문재인 정부 때 그린 뉴딜 정책 쓰면서 중국산 버스가 대거 유입돼서 보조금을 싹 쓸어 담았어요. 보니까 지금 이미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이 중국산이고요. 여러분들이 길에 보시는 버스 중에 엔진 소리가 안 나. 제 전기버스구나. 근데 버스 앞에 보면 제조회사의 마크가 있잖아요. 혹은 뒤에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가 안 보이죠? 그럼 그 차는 중국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연히요. 버스 뒤에 마크가 BYD라고 써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거 많이 보던 디자인인데 중국 거였어? 근데 그게 제가 그 마크를 왜 봤냐면 걔가 시험 운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들은요. 그 BYD라는 마크를 다 뗐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친환경 전기버스라고 딱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전기버스인데 제조회사 마크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중국산이라서 그래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알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도 있고 대우버스도 있는데 우리나라 거 회사 놔두고 왜 다 돌아다니는 버스가 중국 거야? 그럼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우리나라가 SK에서도 배터리 만들지, 삼성에서도 배터리 만들지, 우리나라도 배터리 제조회사하고 또 자동차도 자체 제작 가능한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 전기버스가 왜 시내 노선으로 안 돌아다니는 거야? 라고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중국산 버스들은 다 마크 띄었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 버스 현대가 아니잖아. 그럼 걔는 중국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너무 싸서예요. 운수회사에서 국산을 들이려면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버스업계가 직격탄을 맞아서 대우버스는 현재 폐업이나 다름없고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가 이제 수소 전기 버스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충전 중에 터졌어요. 그래서 운행 정지를 당했습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품목들이 있습니다. LCD, LED 등 디스플레이,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거 배, 조선, 그리고 또 잘 만드는 거 반도체. 이게 기술 유출이 다 일어났죠. 문재인 정권 때. 기술 유출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가 언급한 산업 LCD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완전 손 뗐고요. 그 다음에 LED도 기술 유출 대거 일어났고요. 디스플레이, 조선 기술 유출 대거 일어났고요. 반도체 기술 유출 대거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해상전 벌일 때 배 제조 능력에서 있어서 중국과 상대가 안 된다, 미국이. 지금 그래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자국 배를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선 좀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미국 배도 우리나라한테 맡길 만큼의 그 기술력이 중국으로 대거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효자 상품에서 기술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이미 중국에 의해서 기술이 역전되거나 역전될 전망입니다. 손 뗀 산업도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상황이 전망이 매우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그것도 지금 미국이 어떻게든 기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숨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잘 파는 게 핸드폰이었는데 핸드폰도 미국이 반도체 제재하니까 우리나라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 반도체마저 역전당하면 우리나라 수출로 팔 게 없어요. 아까 일본이 수출이 떨어져가지고 GDP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절차를 우리나라가 밟게 될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건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자들이 열심히 근무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것을 도둑질해서 유출시키는 아주 나쁜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매국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려면은 이 국정 같은 조직에서 활약을 해야 되거든요. 산업 스파이. 그 사람들 간첩만 안 잡아요. 산업 스파이도 잡죠. 근데 그 간첩 같은 산업 스파이들을 잡아들이고 처벌할 때 필요한 이 권한, 그리고 법적 제재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전부 다 지금 처리가 막혀 있어요. 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유하면서 타국을 돕는 그런 자국 정치 집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도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지만요. 걔는 다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PC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걔를 전부 다 심지어 좌쪽도요. 중국은 성장시켜서는 안 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국 회사, 자국 기술 유출을 그냥 감내하면서 이렇게 하면 쟤네 나라 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기술 유출 시도를 미리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미 탈취되고 나선 늦죠. 미리 찾아내고 산업 스파이 활동을 예방할 만한 법의 마련이 민주당에서 막혀있는 상태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삼성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 어떤 삼성놈이 기술을 유출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피해액이 매년 5조, 2년 지난 지금 10조 원 이상의 피해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은 그걸 가지고 신나게 이제 찍어내가지고 팔겠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씨가 어땠느냐? 이분 지금 대통령 아니죠? 한때는 도지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불법 대북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이런 회사의 자금을 북한으로 보낸 거죠. 근데 왜 경기도 도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뭐 돕자, 뭐 쌀 보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니까. 근데 도지사가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때 쌍방울 회장이 감옥에 갔어요. 이재명 씨는 감옥 안 갔죠? 쌍방울 회장 감옥 갔습니다. 쌍방울 지금 주가 거래 정지 상태예요. 가장 큰 피해자들은 쌍방울에 투자한 국민들이 되겠죠. 이것을 보고 지금 미국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일으켜서 이게 제재 위반이구나. 지금 제재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사람 제재해야 될까 말까. 지금 우리나라 법원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재명 개인을 제재할지 아니면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인 한국을 제재할지 미래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가 한동안 한국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골치 아픈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골칫덩어리라서 그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 의한 보복관세 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20년에 자기가 대선을 패배했잖아요. 바이든 정권 넘겨줬습니다. 그때 트럼프 자신의 대선 패배로 제일 행복했을 사람으로 문재인을 뽑았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한 말입니다. 내가 대선에 져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문재인일 건데 이란 다음에 중국 다음으로 가장 행복했을 사람이 3등이 문재인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유세계 적이야 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뭐 예배니까 틀진 않겠지만 트럼프랑 문재인을 같이 있을 때 트럼프가 문재인을 보는 표정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동맹국의 수장을 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 한심한 놈은 모질한 표정으로 문재인을 까나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딘가에서 이제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문재인을 같이 걸어가는데 김정은이랑 문재인은 좋다고 그냥 웃고 있는데 트럼프는요 맨 뒤에서 도대체 이것들은 뭘까? 이런 표정으로 되게 심각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한국은 내 친구야? 제 친구야? 아마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겠죠. 트럼프가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을 항상 지킨 건 나였다. 한국을 항상 지킨 건 나였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내가 없었다. 이 말을 트럼프가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 내가 항상 그들을 지켜왔는데. 이게 트럼프가 한 말이에요. 한국에 대한 서운함을 트럼프가 나타냈었어요. 자, 이제 트럼프는 2기, 이제 사람들은 또 트럼프 2.0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1기 때 4년간 문재인의 진보 정권을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이상 한국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는요, 앞으로 미국한테 너 중국 친구야, 내 친구야, 똑바로 해. 이런 선택을 강요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중국 친구야, 내 친구야, 똑바로 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좌파 정권들은 미국 편을 들어주는 신용조차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의 동맹까지도 희생할 용의가 있어 보인다. 중국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와의 동맹조차도 희생할 용의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쟤는 나랑 친구 관계 끊어버리고 쟤랑 친구 될 사람이야. 라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미국의 친구가 됐던 나라들, 뭐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든가.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자기 친구들은 도와준다. 이게 미국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번에 홍콩의 편을 든 홍콩에서 중국 편을 든 친중 인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었죠. 선거로 당선된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팽당했어요. 공산주의에서는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뭐한다? 버립니다. 토사구팽입니다. 중국의 친구가 됐던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있나요? 중국에 친하게 됐던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 CAC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술 유출, 보복관세. 그때 뭐 롯데가 무슨 중국에 철수하네 마네 그래가지고 그때 철수해서 지금 다행이다. 지금 중국 보복 안 당하는 롯데가 그때 미리 빠져서 다행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중국은 자기 친구 된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써먹고 필요 없어지면 바로 구워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기술을 그렇게 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돼서 왔는데요? 어떤 이득이 돼서 왔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친해졌더니 미국이 야 너네 이런 거 잘하니까 이런 걸로 세계 팔아. 우리는 딴 거 팔게. 우리는 딴 거 팔 테니까 니들이 이거 팔아. 같이 성장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야 우리가 이거 다 팔게. 디스플레이 우리가 팔게. 배 우리가 팔게. 뭐 자동차 우리가 팔게. 좀 있으니까 중국산 전기자동차 우리나라에 또 연 1만 대 판매 목표로 팔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BYD의 프리미엄 전기차가. 야, 니네가 잘하는 건 니네가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할게. 이렇게 안 나와요. 걔는 다 할게요. 우리나라는요? 뭐 하죠? 뭐예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 직업이 뭡니까?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킬 거야. 뭐 군사기술, 인공기술을 발전시킬 거야. 아니 뭐 디스플레이를 발전시킬 거야. 뭐 가전을 발전시킬 거야. 우리나라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 직업이 뭐예요? 2030이 다 지금 취업 뒀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뭐를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앞으로 믿고 있는 거. 우리나라 청년들이 믿고 있는 거? 쿠팡. 좋은 대학 나와서 쿠팡은 들어가면 돼. 쿠팡 관리자. 남자들 쿠팡 지게차. 좋은 대학 나와서 지게차 하면 되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 꿈꾸는 직업이 뭐예요? 없어요. 정 힘들면 배달하면 되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도 중국을 대신해서 내가 뭐 해볼 거야 이런 만한 분야가 없어요. 다 뺏겼으니까. 아니 자국 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중국 버스를 보조금을 주고는 대량으로 얼마나 많은 외환이 유출됐어요. 지금 중국으로 빠져나갔어요. 거래할수록 우리나라 적자를 보는 지금 상태입니다. 중국이랑. 어제 무역을 좀 알아봤더니요. 우리나라가 거래했을 때 가장 이득 보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득 보는 나라. 거래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득 보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제일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냐? 중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중국 갖다 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선 이익을 보고 있고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중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은 손해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득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잘하는 게 뭐예요? 트럼프가 이번에 하겠다고 경고한 거. 관세 때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죠. 동맹국도 예외 없어. 25% 먹일 거야. 그럼 한국의 최대 무역의 수혜국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한국에게 높은 관세를 때린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망합니다. 이게 제일 지금 제가 우려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한국에게서 반드시 사다 드려야 되는 게 있나요? 반드시 이건 사야 돼. 한국이 이걸 안 팔면 우리나라는 망해. 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자동차? 반도체? 뭐 냉장고 등의 가전? 미국이 야 한국이 저거 안 팔아줄까 봐 이재용 씨처럼 달려가가지고 막 빌어야 되는 그런 게 미국한테 있냐고요. 없어요. 미국은. 아쉬울 게 없는 나라입니다. 무역전쟁을 한국에서 한다면 한국과 한다면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무역전쟁하면 상대가 될까요? 다들 지금 쓰는 소프트웨어 어디 거예요? 미국 거죠. 반도체 설계 기술 다 어디 거 같았어요? 미국 거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아버리면은 뭐 미국 핸드폰? 미국 사람들이 한국 핸드폰 써야 돼요? 걔는 그냥 죄다 아이폰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상대도 안 돼요. 아마 한국 기업의 대표들이 미국 가서 비는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사실 이번에 대통령 탄핵되니까 누가 먼저 미국에 갔어요?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먼저 달려갔잖아요. 우리는 살려주세요 하고. 저는 당신의 친구예요. 우리는 살려주세요. 그래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을 찾아가서 먼저 만난 한국 인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이라는 거. 우리는 이 대기업의 총수들이 달려가서 비는 현상을 이미 본 적 있습니다. 일본 문재인 정권 때 일본의 지소미아 뭐 어쩌고저쩌고 대일 제재한다 그래서 일본이 그래? 그럼 우리 반도체 제작 기술, 제작 용품 안 팔게 라고 했을 때 이종우 씨가 바로 달려갔어요. 2019년 7월 7일 날 이종우 씨가 바로 달려갔습니다. 일본에서 안 팔아주면은 반도체 못 만듭니다. 우리는. 제발 봐주세요. 이종우 씨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광경인데요. 앞으로 이 광경이 더 많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요. 한국과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될 문제들이 트럼프 취임 후 100시간 이내에 다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뒤흔들 만한 그런 법안에 트럼프가 서명하면 이제 흔들린다는 거죠. 한국이. 그 모든 게 며칠 안에 다 일어날 거야 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이후에 한국은 반드시 경제 위기 겪게 됩니다. 전쟁은 모르겠네요. 아마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을 먼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북한이 또 푸틴처럼 이상한 짓을 할지, 지금 북한이 충격적인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배 중에 하나가 이지스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북한이 지금 이지스함 건조하고 있어요. 스텔스 이지스함을 북한이 건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가장 기술 이득을 본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죠. 러시아 최신 기술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그럴까요? 걔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전사자가 1000명이래요. 하루 전사자가. 그러니까 북한이 10,000명 보내봤자 10일이면 다 죽어요. 근데 10,000명, 얼마든지 10,000명 더 보낼 수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자국군인 갈아가지고 얻고 싶은 게 뭘까요? 지금 러시아는요. 탱크를 희생시키기 싫어해요. 탱크가 터지는 것보단 차라리 북한 사람 죽게 만드는 게 낫다.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국산 탱크 지키고 북한 사람 전장에 갈아놓고 대신 러시아가 북한에 뭘 줄까요? 기술 주겠죠. 아까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몇 기라고요? 100기. 그 중에 하나 어려운 게 대기권 진입 기술이거든요. 요거 러시아가 줄 것 같아요. 한국이 강한 게 미국산 전투기. 근데 그거 잡는 게 이지스함. 건조하고 있어요, 북한이. 일본의 GDP 추락 배경이 뭐냐?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수출
약화. 이거 우리나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에 의한 제재까지 당할 확률이 높아요. 일본은 미국 제재 받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우방 중에 우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쟤네 왜 살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국의 경제 전망 매우 어두워요. 제가 5년 전 설교한 거에선 전쟁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기후가 굉장히 악화될 거다. 자, 2025년이죠. 5년 지났어요. 앞으로 정말 위험한 게 전쟁과 경제입니다. 근데 경제 떨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자살하는데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울과 생활고거든요. 우울과 생활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에도 어떤 일가족이 자살을 했죠. 우울과 생활고예요. 경제 직격탄 맞으면 또 사람들이 뭐 할까요? 또 자살하겠죠. 이미 인간 관계도 다 망했어요. 혼인율, 연애 다 떨어져 있죠. 근데 경제도 힘들어지고. 그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살지? 친구도 없어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왜 살지? 다 이런 생각하게 될걸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4년의 기간 동안 제 생각인데요. 대한민국의 신자들은 믿음이 시험 받는 기간이 될 겁니다. 뭐가 시험 받는다고요? 믿음이 시험 받는 기간이 될 겁니다. 2025년부터 5년 동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이 시험 받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덩달아 흔들리겠죠. 자, 오늘 주보에 있었던 성경 본문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주의 날은요, 가장 큰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심판하시는 날. 자기의 이제 제삿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심판의 날이 도둑처럼 너에게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너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한국이 흔들리게 되고 한국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의 총수도 또 나라의 대통령도 막지 못하는 세계의 흐름에 우리 일개 국민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저축을 좀 늘리세요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세요. 아마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은. 성경 하나 보시죠.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멸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으니 바룩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바룩. 1절부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시로 피곤할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룩의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나에게 화가 임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같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바룩이 예레미야의 편에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편이라는 이유로 같이 당하는 멸시와 천대와 고통. 바룩은 대놓고 예레미야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룩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로다, 내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고통과 탄식을 더하셨도다. 자, 근데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주권자. 미국의 의회, 중국의 의회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난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절대 주권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아마 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가 재난을 당할 그때에 내가 네 생명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의 위험, 화살의 위험, 그리고 경제난, 굶어 죽는 기아의 위험으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내가 너를 지켜줄게. 평생 동안. 이게 나 여호와의 약속이다. 모든 육체에 재난이 임할 그날에 여러분 바룩이 갖고 있던 게 뭘까요? 한 군데 더 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39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벡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 눈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재난과 재앙과 징벌을 철저하게 받게 되는 그 광경을 네가 네 눈으로 네 앞에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들 칼로 죽는 그 와중에 너만큼은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네 노량물을 네 목숨을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왜냐하면 네가 나를 뭐 하셨대요? 믿었기 때문이다.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뭐 했대요? 믿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에벤멜렉의 믿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은 것 같아요. 믿었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온 성에 재난이 임한다. 이걸 누가 막죠? 절대 권력인 왕이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왕의 측근들 내시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장관들이 막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왕이고 대통령이고 뭐 총리고 장관이고 무슨 낙엽 추풍낙엽이라죠? 우수수 떨어지는 광경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 서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지금 다 나가 떨어지는 광경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가 막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필요한 건 권력이야. 그때 필요한 건 힘이야. 그때 필요한 건 돈이야. 가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는 살려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단순히 힘에 의한 위협뿐만이 아니야. 굶주림, 궁핍, 모든 위기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지. 라고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를 믿었던 바룩이나 에벤멜렉 세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 본인, 또 바룩, 그 다음에 에벤멜렉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구원하실 때 쪽지기로 딱 뽑듯이 그 사람들만 탁탁탁 구원하셨거든요. 이게 되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제가 믿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2025년을 준비하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 힘써야 될 게 뭘까요?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5년은 기도하는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아마 제가 5년쯤 뒤에 2030년을 준비하자라는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했던 설교가 얼마나 진척이 됐고 예언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만 203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 어두움의 시간을 겪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야고보가 말했죠. 야, 어느 성에 가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자들아,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로또 사면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1조 8천억 원 당첨자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로또 사면서 우리가 믿을 건 로또지. 이래야 될까요? 전도하는데 로또 판매점이 하나 생겼거든요. 줄이 겁나 길어요. 다들 어려우니까 로또 사는 것 같아요, 다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 내용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로 성경 속에는 나올 만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시험의 기간 동안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시험의 기간 동안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의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십니다. 난 안 죽어. 난 절대 안 죽어. 절대 자살 안 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 치시는 방법 중에 정신병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스스로가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록 중에서는 기근도 있고요. 정신병도 있어요. 그 대기업 회장이 정치인의 말에 굴복해가지고 돈 갖다 주고 자기도 뭐 어떤 이득을 원했겠죠. 근데 자기 회사가 상장 폐지당하고 자기는 감옥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난 회장이야. 우리 그룹의 회장이라고. 근데 회사만 하고 감옥 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항상 드는 아쉬움이죠. 그때 하나님 먼저 두려웠으면, 그때 하나님에게 물어봤었으면. 항상 드는 아쉬움입니다. 그때 영부인이, 그때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했었더라면, 하나님께 물어봤었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는가? 항상 드는 아쉬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었더라면. 지금 급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긴 말입니다. 구하라시아 자살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올린 SNS의 글이 성경 읽는 모습. 성경 읽고 자살한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주의 날이 임했는데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의 심판이 왔는데 더 이상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그때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근데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주님의 날에 그날에 문이 닫힌다. 우리가 말씀에서 알잖아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서 문 열어주셔서 그런데 신랑이 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이런 일이 재림날에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재림은 멀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 그 개인을 심판하실 때요. 그 개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찾겠답시고 안 보던 성경 펴서 먼지 탈탈 털어내고 읽기 시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요. 그 심판과 재앙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항상 자주 쓸 수 있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란 말이야. 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 청개구리 이야기처럼 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 그 배짱이 이야기처럼 있을 때 열심히 살라고. 항상 소 잃고 뭐예요? 회양간 고친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소를 잃었나? 이래요 수준이. 내가 소를 잃었나? 고칠 외양간이 어디 있지라고도 인식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심판날에.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지. 하나님은 사람 편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지, 반대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지. 제가 기독교가 사람들을 잘못 교육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아니라고요. 심판받기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예배를 피상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찌끄레기 같은 인생 사시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언젠간 작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5년은 여태까지 5년보다 훨씬 더 힘든 5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은요, 더 이상 제재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없어요. 성장 둔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 만한가? 혹시 예배 출석 피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한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본체 데리고 오라고. 껍데기 대신 보내지 말고 본체 데리고 오라고. 유체 이탈해가지고 정신 껍데기만 데리고 오지 말고 본체를 데리고 오시라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변한 게 더딘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괴로워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느는 걸 좋아할까요? 야, 성도가 늘어서 헌금이 늘었네. 제가 이거 좋아할까요? 전 성도들이 늘어나면 마음도 굉장히 괴로워요. 이분들도 천국 가게 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분들을 알아야 되고, 이분들의 우상은 무엇일까? 이분들이 앞으로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될까를 미리미리 경고해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늘 기쁘지가 않습니다. 나는 교인수 느는 게 아니고 교회 재정이 커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좋아하는구나. 누가 끝까지 달리는가? 사람이 끝까지 달리는 정말 중요한 게 순수성일 거예요, 아마. 너 왜 그 일 하는데?
나 그 일이 좋아서. 순수성, 순수성, 순수성. 이게 사람을 변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순수성. 아까 대우자동차 망했다 그랬잖아요. 대우자동차 망했다고. 왜? IMF 터졌을 때 대우그룹이 나눠 쪼개졌습니다. 승용차는 쉐보레가 가져가고요. 버스는 누가 가져갔냐면 보니까 모자 회사가 가져갔어요. 이 모자 파는 회사가. 근데 왜 망했냐? 원래 대우가 쪼개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철을 썼습니다. 포스코 철을 썼어요. 근데 모자 회사에 팔리고 나서는 어디 철을 썼냐면은 중국산 철을 썼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품질 문제. 새 차가 녹슨다. 외부 하체, 부식 다 녹슨다. 여러분 녹슨 차 사겠어요? 왜 그러면 그 모자 회사는 국산 철이 아니라 중국산 철을 썼을까요? 뭐 절감하려고요? 원가 절감하려고. 현대에서 그렇게 엔진 개발에 열중할 동안 아니 보이는 철도 국산 거 안 쓰겠다는 회사인데 기술 개발할까요? 안 하겠죠? 엔진 기술이 너무 떨어졌어요. 녹슬어요, 연비 안 좋아요, 환경 오염시켜요. 누가 살까요? 아무도 안 사겠죠?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그 모자 회사에서 인수한 뒤로 대우버스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법만큼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개발에 투자해야 되겠죠? 투자 거의 안 했어요. 재료는 중고로 바꿨습니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몇 년 뒤처진 거, 몇십 년 뒤처진 걸 갖다 쓰고 있습니다. 폐업은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었죠. 그리고 울산에 있던 버스 회사 폐업 처리했습니다. 노동자들 나와서 부당해고라고 시위했으나 더 이상 그 회사는 버스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안 팔리니까 베트남에서 팔자. 왜 모자 회사가 버스를 인수했을까? 자동차를 사랑해서? 버스 매니아라서? 브랜드 인지도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가 절감해서 그대로 팔아서 돈을 벌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회사 하나, 애꿎은 회사 하나 망했죠. 한때 대우버스가 정말 현대랑 같이 쌍두마차였거든요. 우리나라 버스계에서. 그럼 그 기업 회장에게 부족했던 게 뭘까? 그 기업 경영진들한테 부족했던 게 뭘까? 열정. 또 열정이 없어요? 기업 볼 때 뭘로 봤냐? 돈으로만 본 거예요. 돈으로만. 이거 인수하면 돈 되겠다. 돈으로만 본 거예요. 대우에서 전기버스 엄두도 못 냅니다. 아니 원래 잘하던 회사예요. 그 회사가 전기버스 만든다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그걸 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 해냅니다. 순수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 운영할 때. 사람이 끝까지 열심히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순수성이 중요하다. 순수성이 중요하다. 목회할 때 목사가 될 때도 뭐가 중요할까요? 순수성이 중요하겠다. 돈에 눈 돌아가지 않고 사람 숫자 규모에 눈 돌아가지 않고 순수성이 중요하겠구나. 내가 왜 목사 되려고 했었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 사람이 아니라. 신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겠죠? 신자가 될 때도 당연히 순수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다들 어떤 마음을 품고 오실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자신을 고치고 싶다. 다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저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다들 변질됩니다. 다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입니다. 변질됩니다. 자, 충격적인 이야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강단 만든 사람 있을 것이고 이 책상 의자 사주신 분이 계실 것이고 이 앰프 사주신 분이 계실 것이고 저 냉장고 사주신 분이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이 에어컨 사주신 분이 계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택주 목사가 구원론이 잘못됐고 이단적인 걸 가르치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간다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우상 건드리면 나갑니다. 네가 감히 뭔데 내 자식을 건드려. 네가 뭔데 내 우상을 건드려. 다 그게 비틀려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 바닥 반질반질하잖아요. 리스트칠 해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식 우상에 딸 우상에다가 남편 우상에다가 자신이 우상에다가 제가 유체 갖고 오지 말고 본체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다 아멘 그러다가 그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가서 반발하시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랑. 자기 여자친구 문제, 남자친구 문제. 사람들 문제가 다 뻔하고 똑같습니다. 목회를 거의 한 10년 넘었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 경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 남의 이야기지 하고는 자기 유체로만 들으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대입하세요. 내 우상은 뭐가 있을까? 내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신앙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난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떠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자신을 분석하세요.
내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자신 분석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세요. 돈 쫓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돈 안 쫓습니다만 제가 굶어요? 제가 세상 사람들 쫓는 거 쾌락 뭐 그런 것들 안 쫓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우울증 걸려 있나요? 아니죠. 건강 저 몇 주 전에 여기 까딱까딱하면서 섰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건강 쫓습니까? 아니에요. 우울증 걸려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넘어져서 탈락하게 될지 바울이 말했습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앞으로 내 향후 5년 안에 이게 우상이겠구나. 미리미리 예측하셔가지고 그거 버릴 수 있도록 연마하시고 연단하세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신자들이 걸러져 나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요. 저는요. 울부짖고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설령 그걸로 내가 죽어? 제가 죽어요? 제가 일본 선교 자주 가잖아요. 만약에 비행기 떨어져서 제가 죽는다면 제가 울면서 일본 선교 괜히 갔다 그러면서 엄마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죽을까요? 아닙니다. 전 기쁘게 죽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음 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쫓아가던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앞으로 5년 동안 더 집중하세요. 뭐에?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삶에 집중하세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손해본 거가 아까워서라도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란 말입니다. 자, 2020년대 후반은 분명히 심판의 시대가 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심판당해가지고 교회 떠날 사람들 분명히 전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판날에 흔들리시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서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심판날에 웃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30년에 이런 설교를 또 할 수 있을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5년 뒤에 이 설교문을 또 보겠죠? 이 영상을 또 듣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예레미야 28장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요. 심판 안 와. 우리나라는 부흥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런 말합니다. 28장 6절부터 8절까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거짓 선지자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와 포로를 바벨론으로부터 이곳에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희 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전 제 말이 틀리기를 원하죠. 심판과 재앙이 온다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예레미야 분명히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심판과 재앙과 전쟁이 온다. 꼭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 잘 보면요. 의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의인들은 악인과 다르게 뭘 해요? 견딥니다. 견뎌낸다는 거예요, 심판을. 근데 악인은요, 심판을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자, 심판을 못 견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의 모임에서 악인은 어떻게 돼요? 제거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악인은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앞으로 5년은 제거당하는 기간일 거란 말입니다. 가짜들이. 더 많은 가짜들이 한국 기독교에서 뽑혀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가짜들이.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요. 9장 20절. 자,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자신의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판에서 살아남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전히 뭐한대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점치고 여전히 귀신과 가짜에게 절하기를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16장 8절 볼게요.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뭐예요 이거? 기상이변이죠. 해에 사람들이 다 죽는다.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재앙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한다? 안 해요. 전 이거 보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한테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 이게 참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나쁜 분이 우리한테, 우리 민족한테, 나한테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비방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우상숭배와 죄악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경멸하고요, 신자들을 박해하고요,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아주 여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심판 중에 우상숭배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판날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라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심판의 때에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기도해서 미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악의 세력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세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해져 가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떠다니며 휘말리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날에, 이런 심판의 때에 말씀을 들을 사람들은 분명히 적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만든 가짜, 우상, 거짓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가치 있고 인정받고 쓸모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빛나는 하나님이 귀한 사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